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2024년 9월 초에 이제 4일 날에 모의고사 봤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비문학 어떠셨어요? 이번에 비문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문학이, 비문학 전체 합쳐서 두 문제였어요. 전체 다 합쳐서 두 문제? 아주 좋아요. 비문학 지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이데거 지문 있죠? 철학 지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real world, 암호화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호화는 기술 지문이었고, 세 번째, 이번에 재밌는 지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야? 바로, 그렇지, 형법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신있게 이야기했잖아요. 철학 보고,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름 보고, 나는 이거, 지금 본문 최대한 이제 안 읽고 풀겠다. 해가지고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 안 읽고 풀어야 이게 진짜다. 안 읽고 이렇게 푸는 그 재미에 취해가지고 역시, 그리고 한 지문마다 내가 채점을 했단 말이야. 채점한 다음에 역시다. 멋져. 하고 다음 장 넘겼는데 기술 지문 딱 보자마자 바로 다음 장로 넘겼습니다. 안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풀어봤고요. 생각보다 이제 지문이 어렵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용 읽어보면은 문제가 매우 쉬웠어요. 그쵸? 문제가 매우 쉬웠어요. 지문이 길고 어려웠는데 그치. 문제가 너무 문제 유형이 너무 쉬웠었어.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비문학 지문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와. 진짜 기분 좋다. 그런 건 이제 재밌죠. 그쵸?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쉬웠어요. 철학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었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해수의 담수화 지난번에 했었잖아. 그때 이때 기술 한번 다져놨으니까, 우리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철학 지문으로 가야겠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와 이제 실존주의학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인데요. 하이데거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철학자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학자의 이름으로 출발을 한다? 학자의 견해를 들은. 그렇지. 학자의 이름으로 출발을 한다면 어떠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학자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이 어떠한 견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관점, 학자의 관점, 누군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이 관점 자체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누면요, 긍정적 관점과 그리고 부정적 관점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요게 한 문장인데요, 지금. 그쵸?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이러한 현존재라고 인간을 정의를 했대요.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삶의 신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비문학 지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뒤로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수식해주는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나왔죠?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순응하다. 운명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 지금 여기에서 하이데거 이야기 나오면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하이데거는 인간을 무엇으로 보았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넌 뭐야? 넌 누구니? 나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현존재로
보았는데 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에 두어야 된다. 현존재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기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능동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하이데거가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지 그리고 현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런데가 나왔어.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전되는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역시 앞의 내용이랑 뭐가 나와요? 반전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현존재는 결국에는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는 한다. 아, 현존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사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존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한 사회의 요구에 체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져서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순응하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사유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일을 현존재가 익명의 타이틀인 세인으로서 갑자기 이 사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 익명의 타인들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인으로서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왜냐하면 익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익명은 실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쵸? 우리가 왠지 익명성에 의존해서 익명의 네티즌들 하면은 검정 색깔 실루엣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맞아, 검은색 쫄쫄이. 약간 명탐정 코난의 범인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목구비도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시커먼 그런 형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사유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결국 사회가 원하는 바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익명,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세인, 익명성, 익명의 타인, 익명의 타인이 세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날의 이제 사회에서 결국에는 이 현존재들이 익명의 타인 세인으로서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본래적 삶이 아닌 무슨 삶?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닌 모습, 비본래적인 삶. 비본래적인 삶. 그러면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본래적인 삶이 되겠죠.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가진 모든 타인이다 해가지고 세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간다. 현존재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는다. 고유성을 잃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 사르트르래요. 하이데거가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해? 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현존재라고 정의를 했지. 그래서 삶의 실존적 의미, 이 실제로 존재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자꾸 탐구를 했었단 말이죠.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자꾸 묻고, 그리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계속 스스로의 삶을 사유하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 사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을 원치 않는 것처럼 사회는 우리를 다 일원화시켜가지고 만들었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숨기고 살아가게 만들었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고유성은 어떻게 됐어?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고유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무슨 삶인 거야? 본래적 삶인 거지. 그치? 자, 본래적인 삶이 뭐라고? 고유성을 드러내는 게 본래적인 삶인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요, 이 두 번째 문단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 problem,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모든 비문학 지문, 뉴스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 보면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정말 올바른 뉴스는 문제점을 제시했으면은요, 무엇도, 그렇지, 해결 방안, 해결 대책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문제점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그렇다면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본래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라? 지금 뭐하고 있어? 질문 던지고 있죠. 질의에 응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자, 이것은 질문이니까 Q, question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ask.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삶이 유한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인식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오케이? 영화 시간에 있는 거. 자, 좋아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무엇이다? 죽음에 대한 그렇지.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많은 부와 자산을 축적하고 이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요. 만약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뭔가 이 사회적인 구조와 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나라는 사람은 감춰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그냥 돈, 출세, 뭐 이름을 알리는 입신양명에만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은 나 자신을 좀 잃게 되는 느낌이 언젠가 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무한한 게 아니잖아. 평생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1000년, 5000년, 10,000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0년뿐인 인생에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은 대체 몇 년인가? 나도 이제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 나의 모습대로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라? 40대 이상 남성을 위한 이게 뭐야? 현실감 이거 뭐죠? 대통령 지지율 아니에요. 35%. 안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 항상 같이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나로서 좀 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사 중에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늘 삶의 옆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하이데거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해둬야 되는 거예요. 삶은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이데거에게 죽음은요,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점에서는 확실성을 갖게 된대요. 죽음은 확실한 거야. 그쵸? 확실한 거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것? 필연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일부분으로서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삶의 내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삶의 내부에 있다. 삶의 내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 왜냐면 오는 순간 이제, 나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치? 오로지 나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에요? 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그렇지, 고유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요, 현존재의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삶의 일부분이라는 이야기. 현존재의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현존재가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죽음은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자신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 고유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유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적인 것이라는 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진정한 개인적 삶으로 인식하고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하이데거는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왜? 우리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계속 마주 봐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 진정한 개인적인 삶, 개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요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죽음을 대면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아,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구나. 그 삶의 내부에 있는 오롯 무엇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즉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 나와?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다면은,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된다?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얘들아?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으로만 그친다면은요, 그렇게 그친다면은요, 본래의 삶을 또 살아갈 수는 없대. 아, 이것도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죽음을 그냥 인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젠간 인간은 죽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 그냥 단순한 이 알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단순한 인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본래적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현존재는 무엇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끼게 된대. 당연하지 않을까, 얘들아? 나도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었던 나이는 미취학 아동일 때였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너무너무 이제 여러분들 무서운 느낌이 들겠죠. 더 이상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나는 대체 누구이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다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죽어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그 불확실성에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불안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해요? 망각해버리려고 해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세인으로 전락시켜버린대. 그냥 불안만 느끼면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자신의 죽음은 은폐한대. 일단, 모르겠어. 은폐시켜. 몰라. 그리하여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한대요. 그냥 나랑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죽음에 대해서. 나랑은 별개의 것.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껴요?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겠죠. 불안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세인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외면한다. 아시겠죠? 죽음을 외면을 한다. 그러면서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필연성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기능으로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였대.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가능성,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 뭐라 그랬죠? 죽음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로서의 이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당연한 얘기겠지. 우리를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당연한 방어기제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죽음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삶의 변화, 어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세인으로서 비본래적인 삶에서부터 현존재가 추구해야 되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삶을 향유하는 본래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대면하고 어떻게 해야 된대? 선취해야 된대. 선취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 죽음을 대면하고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나는 모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야.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하게 만들다. 그러면서 다시 이 본래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나의 결단, 새로운 결단, 나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본다고 그랬었고, 이는 무엇이래요?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요게 이제 하이데거의 견해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르트르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르트르는 장폴 사르트르요? 사르트르의 저서 중에 구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대학생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르트르의 구토. 자, 사르트르는 사르트르의 철학이 이 프란츠 카프카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큰 기대라고 정의를 했대요.
어라. 여기에다가 이제 사르트르 정의해 볼게. 사르트르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기대. 인생을 하나의 기대라고 정의했대요. 인간은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어떠한 기대를 넘어서 또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인 존재 방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큰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대요. 기대와 자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기대도 중요하겠고요. 그쵸? 그리고 이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엇?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도 자유도 장폴 사르트르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된다고 합니다. 자유, 기대 이런 것들 좋은 것,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절되어 버리는, 끊어지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래요? 죽음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말 아니야? 그럼 기대도, 자유도 긍정적인 거야.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단절시켜버리는 것, 중지시켜버리는 것은 뭐의 역할? 죽음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죽음입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그렇죠? 기대와 자유를 차단하죠.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기대가 좋은 것이었잖아.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하기에 긍정적이었었는데 긍정적임을 차단시켜버리고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 그렇다면 이 죽음은 사르트르한테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것일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단편적으로 나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하이데거가 바라보는 죽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자,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어디에 있어? 외부에 있고 필연적이기는 하나 어떻게 찾아올 거야? 우연히 찾아올 거야. 우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이게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죠.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이 나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하이데거는요, 인간이 죽음으로써 가장 이제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죽는 순간 무엇이 사라져서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나는 끝났어요. 그렇죠? 나가 사라진다. 나는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누구야? 나 자신이 아니야. 나 자신은 불가능해.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타자에 의하여. 여기에서 타자는 나와 똑같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타자에 의해서 이제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의미가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령 예시까지 들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죠. 예시. 예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어떤 청년? 이거는 구체적 인물이에요? 구체적 인물이 아니에요? 구체적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한 추상적 인물이죠. 그쵸? 자,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인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철저히 타인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타자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내용은요.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으면 삶의 외부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쵸? 삶의 외부에 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지닐 수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죽음, 의미,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없다라고 본 것이죠.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실제로 감각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는 비판받기도 하지만, 자, 그럼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 했으면은 전환 긍정적인 얘기하겠죠.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다. 이건 또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 의해서 재구성된대요. 왜? 이 고인의 삶의 죽음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어. 왜?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이야. 이를 통해서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순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사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쵸?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그죠?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을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렇다면 죽음을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어떻게 한다?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야 돼. 자기 자신의 삶의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정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 나와 있어.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은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 나가는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삶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문 같이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같이 봐야겠죠. 짜잔. 16번.
봅시다. 가는요, 누굽니까? 가는 여기입니다. 하이데거죠. 나는 누굽니까? 사르트르입니다.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이데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이데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시간의 흐름, 세월의 변화, 세월이 변화하는 구성을 통해 가지고 특정 계정의 의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자, 사르트르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은 아까 어디에 나왔었어? 그치, 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답하는 형식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무엇과 달리 사르트르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면 하이데거 말고 다른 사람?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면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르트르는요, 하이데거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약간 어떤 청년이 역사적 인물이었나요? 아니죠. 그쵸. 구체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철학자의 이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어떤 청년이 과연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이건 가정이잖아, 가정. 이거 틀린 친구가 있어서 그래. 자, 그리고 5번. 자, 그리고 5번은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쵸? 관점이 나타나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대한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우리가 이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면 돼?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5.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 재밌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쵸?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의 삶을 살아간다?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야. 그쵸? 이 내용은 뭡니까? 인과가 바뀌었어요. 오케이? 이것을 위해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나머지는 같아요. 현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고유성을 잃게 되고 비본래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맞죠? 현존재는 죽음을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인 삶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죠.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 뭐야? 오로지 나만이 갖는 가장 고유한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유성을 드러내는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18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이 철학을 바탕으로 기억이 세인이죠. 그쵸? 세인과 니은은 누구입니까? 타자입니다. 타자. 이 타자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인이 뭐였어요? 그렇지. 익명성. 왜? 삶의 본래성을 잃어가고 있어. 왜? 고유성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야. 고유성 상실. 자, 그리고 타자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죽음의 의미, 나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몇 번?
2번인 거죠. 그쵸? 자, 세인은요,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야. 계속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어디에 가는 거야? 세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 타자는요, 타인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좋아요. 이런 문제가 좋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철학 질문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쵸? 철학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그쵸. 그리고 한 명의 철학자가 원래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쵸. 철학자가 여러 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 명이 나오면은 그 두 사람의 결례가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주장이나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보기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철학자, 다른 견해를 가진 철학자가 나오게 돼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무엇을 비판해? 야스퍼스를 비판해 볼 것이에요. 자, 야스퍼스는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대. 자, 이때 전자의 경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얻는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험한 종말로서 인식하는데 그치지만 이거는 약간 사르트르 철학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후자 비주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여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죽음을 인식하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고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만든다. 약간 누구의 이야기 같아? 요쪽 하이데거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죠?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판단하는, 그리고 삶을 전환시키는, 이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르트르, 당신이라면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1번부터 볼게요.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뭔 소리야?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죠. 자,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없다. 이거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음은 삶의 외부에 있는 것이고 우연한 것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2번이 되겠습니다. 요든. 자, 요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친구 너무 귀여운 친구야. 일기 봐봐. 2024년 9월 땡땡 날씨 맑음.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았대요. 깨달았고 나서부터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대. 야, 하이데거가 박수치겠다. 하이데거가 박수치겠어. 그치? 자,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까지. 하이데거 박수 치겠어요. 그쵸? 이제는 근데 봐봐.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좋아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거니까, 내 좋은 소설을 쓰면은 사람들은 내 죽음을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겠지.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르트르가 좋아하겠죠. 그래요.
당신의 죽음은요, 타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주 잘 인식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르트르가 반대할 것 같은데, 그치?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하이데거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인식하시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죽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찰하면서 삶의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사유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하이데거, 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뭐라고 피드백을 해줬을지 궁금하죠? 중립국 같은. 자, 하이데거는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 존재가 비본래적인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겠다. 맞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현 존재가 세인으로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 맞죠? 아주 박수 친다 그랬잖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쵸?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주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은 타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겠군. 가능합니다. 그쵸? 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쵸?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쵸? 계속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볼게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그치? 죽음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한다? 사르트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연연해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기 사르트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재밌었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비문학 지문들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제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데요. 한번 풀어보고 이 다음 시간에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약속한 대로 딱 10시에 끝내드렸어요. 안녕! 오,